엄마 혼자서는 위험해요. 요양원 가셔야 해요. 성년 후견 신청서예요.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보이스피싱 당하실까봐. 진명에 저한테 넘기는 게 어때요? 상속세 때문에.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바친 한 어머니. 남편의 배신으로 혼자가 된 후에도 악착같이 일해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행복이라 믿었던 어머니.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들의 꿈을 이루어 주었건만 성공한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돌려준 것은 차디찬 냉대와 잔혹한 버림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강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감사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혈육보다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너져가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옥순입니다. 올해로 83이 되었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길고도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무언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분노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희망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태어났던 1941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까지 이어지지요. 8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가 겪은 일들,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느낀 감정들, 모든 것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노인들의 이야기이고 언젠가는 늙어갈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북 남원에서 태어났습니다. 1941년 일제강점기 말기였지요. 그때는 모든 게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쌀을 모조리 가져가는 바람에 먹을 것도 부족했고 면포도 배급제라 입을 것도 변변치 않았지요. 동네 사람들은 보리죽으로 연명했고 봄이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어 먹었습니다. 쑥, 냉이, 달래, 먹을 수 있는 건 뭐든 캐어 먹었지요. 하지만 우리 집은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이었지요.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약초상이셨거든요. 지리산 자락이 가까운 남원은 예로부터 약초가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산을 타며 약초를 캐셨고 그것을 한의원에 납품하는 일을 하셨지요. 할아버지의 성함은 한도준이셨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분이셨는데 목소리가 우렁차서 동네 사람들이 한 선생이라고 불렀지요. 실제로 의술을 아는 건 아니었지만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좋은지는 훤히 꿰고 계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프면 할아버지를 찾아왔고 할아버지는 약초를 다려주거나 가루를 내어주셨지요. 도준이 형, 우리 집사람이 속병이 났는데 뭐 좋은 거 없어? 속병이면 신고기랑 메가를 같이 달여 먹이게. 소화가 잘 될 거야. 고맙소. 근데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다 가지고 있지. 조금 가져가게. 할아버지는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약초를 나눠주곤 하셨습니다. 돈을 받지 않으셨지요. 대신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존경했고 우리 집에 농산물이나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시절이었지요. 할아버지의 약재 창고는 마을에서 제일 큰 건물이었습니다. 원래는 일본인이 운영하던 정미소였는데 해방 후에 할아버지가 사들이셨다고 했지요. 창고 안에는 커다란 나무 선반이 줄지어 있었고 그 위에는 온갖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인삼, 당귀, 황기, 감초, 지황, 작약
이름도 생소한 약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창고에 들어서면 특유의 향기가 났습니다. 한약 냄새라고 하기엔 너무 단순한 표현이지요. 그건 수백 가지 약재가 뒤섞인 복잡한 향기였습니다. 달콤한 감초향, 쌉싸래한 당귀향, 흙냄새 나는 인삼향.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독특한 향기였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냄새가 납니다. 코끝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유년의 기억이지요. 어린 시절 제 놀이터는 바로 그 약재 창고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창고로 달려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지요. 할아버지는 약재를 손질하시면서 제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옥순아, 이게 뭔지 아니? 몰라요, 할아버지. 이건 국이 잘한다. 눈을 밝게 해주는 약재지. 정말요? 그럼 이거 먹으면 눈이 좋아져요?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약재 하나하나의 효능과 사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였지요. 풀 한 포기가 사람의 병을 고친다니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어머니는 제가 창고에서 노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여자아이가 약재 냄새나 맡고 다니면 쓰나. 나중에 시집도 못 가. 에이, 엄마. 약초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요. 좋긴 뭐가 좋아. 온몸에서 한약 냄새 나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약초 냄새를 맡으면 몸이 건강해진대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셨지만 결국 제가 창고에 가는 걸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저를 예뻐하시는 걸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고모. 하지만 큰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고모는 시집을 가서 멀리 살았지요. 우리 아버지는 솔직히 말하면 약초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셨고 나중에는 면사무소에서 일하셨지요. 그래서인지 할아버지는 저에게 유독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옥순이는 영특해. 한번 알려주면 잊지 않아. 우리 손녀가 제일이지. 나중에 크면 이 약초 지식을 모두 내게 전해주마. 할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의 사랑 표현인 줄만 알았지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저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10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는 본격적으로 약초 교육을 시작하셨습니다. 옥순아, 이제부터는 놀이가 아니란다. 진짜 배워야 해. 네, 할아버지. 먼저 약재를 구별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비슷하게 생긴 약재가 많거든. 할아버지는 비슷하게 생긴 약재들을 늘어놓고 구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백출과 창출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백출은 단면이 흰색이고 창출은 누런색을 띈다든지 청군과 당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향이 완전히 다르다든지 이런 세세한 차이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지요. 약재를 잘못 쓰면 약이 되기는커녕 독이 될 수도 있단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해. 네, 할아버지. 제가 열심히 배울게요. 그 다음은 약재 손질법이었습니다. 약재마다 손질하는 방법이 달랐거든요. 인삼은 살짝 데쳐서 말려야 홍삼이 되고, 지황은 9번 찌이고 9번 말려야 숙지황이 된단다. 왜 9번이에요? 8번이나 10번이면 안 돼요? 9은 양수의 극이란다. 가장 완전한 숫자지.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경험으로 깨달은 거야. 9번을 거쳐야 약성이 제대로 나온다는 걸 말이야. 신기해요, 할아버지. 감초는 꿀에 재워두면 약성이 부드러워지고, 부자는 반드시 법제를 거쳐야 독성이 사라진단다. 부자는 원래 독약이거든. 하지만 제대로 법제를 하면 좋은 약이 되지. 이런 지식들이 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학교 공부보다 이게 더 재미있었지요.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배워야 했고 천황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약초 수업은 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는 거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특별한 배합법도 전수해 주셨습니다. 이건 절대 종이에 적지 않고 오직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비법이었지요. 옥순아, 이제부터 가르쳐 줄 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비방이란다. 비방이요? 그래, 내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온 거야. 아마 200년은 넘었을 거다.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관절염에는 우술, 두충, 속단을 2대 1대1로 섞어 다리고 소화불량에는 산사, 신곡, 메가를 같은 비율로 끓인다. 이건 기본이고 할아버지, 이거 적어둬도 돼요? 안 된다. 절대로 적으면 안 돼. 머릿속에만 새겨둬야 해. 종이에 적으면 남이 훔쳐갈 수도 있고 잘못 전해질 수도 있단다. 할아버지는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외웠지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배운 것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만병통치환이라는 처방이었습니다. 37가지 약재를 정확한 비율로 배합하는 것인데 이건 정말 복잡했지요. 인삼세돈, 녹용두두이, 우황반돈, 사향일리. 할아버지,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하지만 이게 우리 집안의 보물이란다. 이 처방 하나로 수많은 사람을 살렸어. 정말요? 그럼 네 증조 할아버지가 이 약으로 민비 마마님의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도 있단다. 민비요? 명성황후요. 그래,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비법을 가지고 있다니.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지요. 일장기를 태우고 태극기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기뻐하셨지만 한편으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일본 놈들은 갔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야.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할아버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곧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기 시작했고 동네는 둘로 갈라졌지요.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때 9살이었지요. 북한군이 남원을 점령했다가 다시 국군이 수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집도 위험했지요. 약재 창고가 크다 보니 북한군이 징발하려 했거든요. 이 창고를 인민군 물자 보관소로 쓰겠소. 안 됩니다. 여기는 약재를 보관하는 곳이오. 약재는 온도와 습도가 중요한데 다른 물건과 섞으면 다 상해버려요. 할아버지가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창고 절반을 인민군에게 내줘야 했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민군 중에 위장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약을 지어준 거예요. 그 약이 신통하게 들었는지 그 인민군이 할아버지를 보호해줬습니다. 이 어른은 의술이 있는 사람이니 건드리지 마라. 덕분에 우리 집은 전쟁 중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많이 죽었지요. 특히 젊은 남자들은 거의 다 끌려가거나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더욱 열심히 약초 사업을 하셨습니다. 전쟁으로 다친 사람들이 많았고 약이 부족했기 때문이지요. 할아버지의 약재는 서울까지 팔려나갔습니다. 옥순아, 세상이 어려울수록 약초가 더 중요해진단다. 사람들이 아플 때 찾는 게 약초거든. 네, 할아버지. 너도 잘 배워둬라. 언젠가는 네가 이 일을 이어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14살이 되던 1955년, 저는 할아버지를 정식으로 도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재를 포장하고 무게를 달고 장부를 정리했지요. 산수를 잘했던 터라 계산도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우리 옥순이가 일을 참 잘하는구나.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셔서예요. 아니야. 네가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그런 거야. 할아버지는 일을 잘하면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책을 사거나 학용품을 샀지요.
가끔은 어머니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거 쌀 사는데 보태세요. 어머, 우리 딸이 벌써 돈을 버네?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래도 네가 일을 잘하니까 주신 거지. 우리 옥순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절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957년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과로였지요. 너무 열심히 일하신 탓에 몸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할아버지! 옥순아, 할아버지가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무슨 소리세요? 할아버지는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간경화 말기라고 했지요. 약초를 다루면서 술을 자주 드셨는데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할아버지는 저를 불러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옥순아, 내가 미처 가르쳐주지 못한 게 있다. 할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기운 빠지세요. 아니다, 이건 꼭 전해야 해. 청금방이라는 처방이 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청금방의 배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을은 2가지 약재를 사용하는 아주 복잡한 처방이었지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외웠습니다. 이 처방은 우리 집안의 최고 비법이다.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네, 할아버지. 제가 잘 간직할게요. 약속해라. 정말 필요한 사람, 생명이 위급한 사람에게만.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1958년 봄,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향년 68세였지요.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으로 도와준 사람들이었지요. 한 선생님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10년을 더 사셨습니다. 저도 한 선생님 약 덕분에 병을 고쳤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할아버지가 떠나시고 약재상은 아버지가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약초에 대해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지요. 결국 2년 만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17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모든 지식을 품고 있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그 지식을 펼칠 수 없었지요.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여자는 그저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살림하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시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식을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었지요. 할아버지가 제게 전해준 이 소중한 유산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20살이 되던 1961년, 저는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정민수라는 사람으로 남원 시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인물도 준수했으며 말수는 적지만 성실해 보였습니다. 중매를 선 분이 말했지요. 민수는 참 성실한 청년이야.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혼자 사업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잘하고 있어.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는 아니고 20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대. 그때부터 혼자 살았지.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부모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요. 선을 본 날 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라서 외롭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옥순 씨만 믿고요. 그 진솔한 모습에 마음이 갔습니다. 결혼을 결정했지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1961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식을 올렸는데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신랑 쪽은 친구 몇 명뿐이었고 우리 쪽도 친척들 몇 명만 왔지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제 가정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신혼집은 철물점 2층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충분했지요. 저는 열심히 살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 아침을 차려주고 점심 도시락을 싸서 가게로 가져다 주고
저녁에는 따뜻한 밥상을 준비했지요. 민수 씨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영업했지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 낳으면 더 열심히 벌어야죠. 아직 아이도 없는데. 곧 생길 거예요. 그때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죠. 그의 말대로 곧 아이가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인 1902년에 첫째 민호를 낳았지요. 아들이라고 남편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들, 내 아들이 생겼어. 조용히 해요. 아기가 놀라요. 옥순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건강한 아들을 낳아줘서. 민호는 태어날 때부터 튼튼했습니다. 3.8kg이나 나가는 큰 아기였지요.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젖도 잘 먹었습니다. 민호가 돌이 될 무렵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거였어요. 여보, 술 드셨어요? 거래처 사람들이랑 한잔했어. 장사하려면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너무 자주 드시는 것 같아요. 알았어. 조심할게. 하지만 술자리는 점점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귀가 시간도 늦어졌지요. 1964년 둘째 수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라고 남편이 조금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딸이 좋았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예뻤어요. 피부가 하얗고 눈이 컸지요. 우리 수진이 정말 예쁘죠? 그래, 당신 닮아서 예뻐. 그래도 아들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왜요? 딸도 좋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대를 잇지. 그 시절 남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이 있었지요. 1967년 막내 태준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원하던 둘째 아들이었지요. 태준이를 낳을 때는 정말 고생했습니다. 난산이어서 12시간이나 진통했거든요. 하지만 무사히 낳고 나니 더 예뻤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가 되니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민호는 6살, 수진이는 4살, 태준이는 갓난아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지요. 엄마, 배고파요. 잠깐만 민호야. 엄마가 태준이 기저귀 갈고 밥 줄게. 엄마, 나도 놀아줘요. 수진아, 오빠랑 놀아. 엄마는 지금 바빠. 아이고 태준이도 울래. 배고픈가? 정신없는 나날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기도 했지요. 여보, 어제는 왜 안 들어왔어요? 친구 집에서 잤어. 너무 늦어서. 무슨 친구요?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캐묻고 그래? 걱정돼서 그러죠. 아이들도 아빠 기다렸는데. 알았어. 앞으로 조심할게. 하지만 조심하기는커녕 더 심해졌습니다. 1970년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순 씨,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옥순 씨 남편을 시내 술집에서 봤어.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네? 그게 무슨... 나도 잘못 봤나 싶어서 가까이 가봤는데 맞더라고. 그 여자가 남편분 팔짱까지 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을 추궁했지요. 여보, 어제 누구랑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시내 술집에서 여자랑 있었다면서요? 누가 그런 헛소리를. 거래처 직원이랑 있었어. 거래처 직원이 여자예요? 그래, 여자가 왜? 요즘은 여자도 이래. 남편은 화를 내며 부인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 그 후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지 않나, 셔츠에 립스틱이 묻지 않았나 매일 확인했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지갑에서 다방 영수증을 발견한 겁니다. 미스 김과 즐거운 시간이라고 메모까지 써 있더군요. 이게 뭐예요? 아, 그건 미스 김이 누구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는 사람이요? 남편은 당황했지만 끝내 부인했습니다.
오해야. 그냥 사업상 만난 거야. 사업상 만나면서 왜 즐거운 시간이라고 써요? 그냥 농담으로 쓴 거야. 더 이상 추궁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1971년 초 민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산수경시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민호 대단하네. 선생님이 민호는 나중에 큰 사람 될 거래요. 그럼 우리 아들은 뭐든 잘할 수 있어. 민호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수진이도 영특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고 손재주가 좋았지요. 인형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히고 머리도 예쁘게 따아주곤 했습니다. 태준이는 개구쟁이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무릎이 까지고 옷이 찢어졌지만 그래도 씩씩했지요. 형과 누나를 잘 따랐고 애교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저는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971년 6월 15일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수 씨 부인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남원경찰서입니다. 남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네? 무슨 일이?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은 이웃집에 맡기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싸이는 급성 심장마비입니다. 의사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6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라니. 그런데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남편분이 다른 여자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분노보다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미영이라는 여자입니다. 20살 시내 술집에서 일하는. 술집 여자? 네, 그리고 경찰관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요? 그 여자가 임신 중이랍니다. 남편분 아이라고.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충격인데 다른 여자를 임신까지 시켰다니. 그 여자가 뭘 원하는데요? 위자료를 달라고 하네요. 아이 양육비도요. 제가 왜 그걸 줘야 하죠? 안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결국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미영.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에 몸매를 드러내는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언니, 나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남의 남편을 뺏은 사람이? 민수 씨가 결혼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미 사랑에 빠진 뒤였죠. 그럼 끝냈어야지. 그럴 수 없었어요. 진짜 사랑이었으니까.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었지요. 얼마를 원해요? 500만 원이요. 500만 원? 그때 500만 원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 있어요? 민수 씨가 보험을 들었대요. 그 돈으로 주면 되잖아요. 알고 보니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더군요. 수익자는 그 여자로 되어 있었고요. 결국 보험금은 그 여자가 다 가져갔습니다. 저한테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지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돈을 대주느라 사업자금까지 빼돌렸거든요. 철물점은 경매로 넘어갔고 집도 빼앗겼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된 거지요. 친정에 얹혀 살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오빠는 객지에서 살았거든요. 막막했습니다. 30살의 과부, 세 아이의 엄마.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갈 곳도 없었지요. 그때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옥순아, 세상이 어려울수록 약초가 중요해진단다. 그래, 약초다. 내게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약초 지식이 있다. 하지만 여자가 약재상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 시대는 여자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김치 장사였지요. 1971년 7월, 저는 김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한 달 만의 일이었지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겨우 10만 원. 그것도 조문객들이 부조로 준 돈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먹여 살리려면 당장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원에 월세 5,000원짜리 단칸방이었지요. 부엌도 제대로 없고 화장실은 공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솜씨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팔 것인가? 새벽 3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데만 3시간이 걸렸지요. 그리고는 리어카에 싣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김치 사세요. 맛있는 김치요. 처음엔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는 이미 김치 파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새로운 사람이었고 젊은 여자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텃세도 심했지요. 어디서 온 거야? 저 김치 좀 팔려고.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딴 데 가. 죄송합니다. 다른 곳으로 갈게요. 쫓겨나듯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지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한 통도 팔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제 김치를 맛보고 물었습니다. 이 김치 뭐가 들어간 거야? 단맛이 나는데 설탕은 아닌 것 같고. 아, 감초 우린 물을 조금 넣었어요. 감초를? 김치에? 네. 저희 할아버지가 약초상이셨거든요. 어릴 때 배운 걸 응용해 봤어요. 할머니는 김치 한 통을 사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오셨지요. 어제 그 김치 정말 맛있더라. 우리 영감도 좋다고 하고. 오늘은 2통 주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 할머니가 동네에 소문을 냈습니다. 약초 넣은 특별한 김치라고.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연구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약초 지식을 김치에 적용했지요. 체질에 따라 다른 김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남편이 속이 찬 체질인데 맞는 김치 있어요? 그럼 생강을 많이 넣고 마늘을 줄인 김치를 드릴게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할 거예요. 정말요? 그런 것도 되나요? 당연하죠. 음식도 약이 될 수 있어요.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단골이 생겼습니다. 옥순씨 김치는 뭔가 달라. 속이 편해서 좋아요. 오래 둬도 쉬지 않네요. 입소문이 나면서 하루에 10통, 20통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김치 장사로 버는 돈은 겨우 생활비 정도였거든요. 아이들 학용품을 사주기도 힘들었습니다. 엄마, 나 공책이 떨어졌어요. 민호야, 조금만 아꼈어. 다음 달에 사줄게. 친구들은 다 새 공책 쓰는데. 미안하다. 엄마가 돈을 더 많이 벌게. 괜찮아요, 엄마. 나 아껴 쓸게요. 민호는 10살인데도 엄마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수진이도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엄마, 나 학용품 안 사도 돼요. 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친구가 물감 나눠준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엄마가 힘든 거 알아요. 8살 수진이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태준이는 5살이었는데 아직 아빠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왜요? 아프셔서. 나도 아프면 하늘나라 가요? 아니야. 태준이는 안 가. 엄마랑 오래오래 살 거야. 태준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1973년 저는 반찬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치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더 큰 수입이 필요했거든요. 작은 점포를 임대했습니다.
보증금은 김치 장사로 모은 돈을 털어 넣었지요. 간판은 약선 반찬이라고 달았습니다. 약선이 뭐예요?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음식이 약이 된다고요? 네, 제대로 만들면 그래요.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반찬에 약초를 넣는다는 게 생소했으니까요. 저는 할아버지께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했습니다. 나물 무칠 때 들기름 대신 참기름에 들깨가루를 섞고 된장찌개에 황기를 조금 넣어 구수한 맛을 냈습니다. 장아찌를 만들 때는 감초와 계피를 넣어 향을 냈고 젓갈을 담글 때는 생강과 마늘을 듬뿍 넣어 비린내를 잡았지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간 사람들은 꼭 다시 왔습니다. 사장님, 지난번 그 나물 반찬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우리 남편이 그런 나물은 처음이래요. 오늘은 뭐가 있어요?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찾았지요. 사장님, 우리 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신데 뭐가 좋을까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70이 넘으셨어요. 그럼 이 죽순장아찌하고 매실청 나물 가져가세요. 입맛 돌아오실 거예요. 정말요? 네, 죽순은 위장을 편하게 하고 매실은 소화를 도와줘요. 신기하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손님이 다시 와서 고맙다고 인사했지요. 어머니가 밥을 한 그릇 다 드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다행이네요. 어르신들은 입맛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약이 되는 반찬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게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반찬 만들고 가게 열고 손님 응대하고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18시간을 일했지요. 아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민호가 동생들을 돌봤지요. 민호야, 엄마 늦을 것 같으니까 라면 끓여 먹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수진이랑 태준이 잘 챙겨. 알겠어요. 엄마도 밥 꼭 드세요. 12살 민호가 8살, 7살 동생들을 돌보는 게 안쓰러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1975년 반찬 가게가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5만 원을 넘는 날도 있었지요. 그때 5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하면 어떨까? 엄마, 식당을 하실 거예요? 그래, 민호야. 엄마가 식당을 해서 돈 많이 벌게. 그럼 우리도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그럼 방도 따로 쓰고 마당도 있는 집에 살 거야. 정말요? 그럼 강아지도 키울 수 있어요? 그래, 뭐든 할 수 있어.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꼭 성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리라. 1976년 드디어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옥순내 밥상이라는 소박한 이름을 달았지요. 테이블 5개짜리 작은 식당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불고기, 기본적인 한식 메뉴들이었지요. 하지만 모두 제 나름의 비법이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에는 황기와 당귀를 조금 넣어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을 냈고, 김치찌개에는 멸치 대신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국물을 냈지요. 제육볶음 양념에는 배와 양파를 갈아 넣고 생강청을 더해 잡내를 없앴습니다. 불고기는 과일을 갈아 넣은 양념에 하루 재워두었다가 구웠지요. 처음엔 하루에 10명도 안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된장찌개를 먹다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된장찌개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맛이 특별한데? 그냥 평범한 된장찌개예요.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황기를 조금 넣었어요. 기운이 나시라고요.
황기요? 그게 뭔데요? 약재예요. 기를 보충해주는. 그 손님은 다음 날 또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 내내 왔습니다. 사장님, 저 요즘 이 된장찌개 때문에 살아요. 먹고 나면 정말 힘이 나거든요.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문 낼게요. 정말로 그 손님이 소문을 냈습니다.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지요. 여기 음식이 보약이래요. 먹고 나면 속이 편하대요. 사장님이 약초를 넣어서 요리한대요. 1년이 지나자 식당은 꽤 유명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성공의 그늘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민호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무슨 상? 전교 1등 상이요. 정말? 우리 민호 대단하네. 근데 엄마, 시상식에 부모님들 다 왔는데 우리 엄마만 없었어요. 미안. 엄마가 가게 때문에. 알아요. 엄마가 바쁜 거. 그래도 조금 서운했어요. 그날 밤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식당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옥순내 밥상은 남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지요. 특히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1981년 민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했지요. 엄마, 저 서울대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서울대? 우리 민호가? 네, 선생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열심히 해봐. 엄마가 뒷바라지 할게. 민호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고 주말에도 도서관에 갔지요. 저는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주고 밤마다 야식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교대 가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구나. 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좋아요. 그래, 수진이는 선생님이 잘 어울려. 태준이는 중학생이었는데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저는 공부 못해도 되죠? 왜 그런 소리를 해? 형이랑 누나가 공부 잘하니까 저는 안 해도 되잖아요. 태준아, 너도 잘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새 아이를 키우면서 식당을 운영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힘이 났지요. 1982년 봄, 민호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정말? 우리 민호가 서울대를? 네, 여기 합격증이요.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옥순네 큰아들이 서울대 갔대. 과부 혼자서 그렇게 키우다니. 정말 대단해.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이렇게 아이를 키워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수진이도 전북교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저도 붙었어요. 우리 수진이도? 정말? 네? 이제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태준이는 성적이 중간 정도였지만 전문대 건축과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는 건축가가 될 거예요. 그래, 우리 태준이도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세 아이 모두 대학에 들어간 1985년, 저는 44살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민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저 삼성 합격했어요. 삼성? 그 큰 회사에? 네, 이제 엄마 고생 끝이에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호야, 엄마는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수진이도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엄마, 저 발령 났어요. 남원 초등학교예요. 남원? 가까워서 좋네. 네? 엄마 자주 뵐 수 있어요? 태준이도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직장인이에요.
우리 막내도 어른이 됐구나. 세 아이가 모두 자리를 잡자 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았지요. 1991년 민호가 먼저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는데 집안도 좋고 인물도 괜찮았지요. 어머니, 인사드립니다. 어서 와.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결혼식 날 저는 주례 없이 혼자 서서 민호를 축복했습니다. 남편이 없어 서글펐지만 민호가 장가가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듬해 수진이도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지요. 엄마, 저 시집가도 자주 올게요. 그래야지. 엄마가 보고 싶을 거야. 태준이는 좀 늦게 결혼했습니다. 32살 때 은행원과 결혼했지요. 엄마, 저도 이제 가정을 꾸려요. 우리 막내가 제일 늦었네. 세 아이가 모두 결혼하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민호는 아들 둘, 수진이는 딸 하나, 태준이는 아들 하나를 낳았지요. 할머니, 우리 손주들 왔구나.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걸 보니 행복했습니다. 힘들었던 세월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지요. 2010년 저는 70살이 되었습니다.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했지요. 이제 그만 쉬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식당 그만하세요.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지. 저희가 다 컸잖아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엄마, 저희가 용돈 드릴게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모아둔 돈이 있어. 실제로 저는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30년 동안 악착같이 일한 덕분에 10억 가까운 재산이 있었지요. 식당을 정리하고 남원 변두리에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2억짜리 집이었는데 마당이 넓어서 텃밭을 가꿀 수 있었지요. 텃밭에는 어릴 때 할아버지께 배운 약초들을 심었습니다. 구기자, 오미자, 산수유, 작약, 작은 약초원을 만들었지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손주들이 놀러와서 물었습니다. 이건 구기자란다. 눈에 좋은 약초지? 할머니는 약초도 아세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초상이셨거든. 평화로운 노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 가꾸고 오후엔 약초차 마시며 책 읽고 저녁엔 TV 보며 뜨개질하고 그런데 2013년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은데 왜? 그냥 걱정돼서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72이 무슨 나이니? 아직 팔팔해. 하지만 민호의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수진이도 태준이도 비슷했지요. 마치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 같았습니다. 2014년 봄, 민호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건강검진 패키지를 할인해 준대요. 난 필요 없어. 그래도 한번 받아보세요. 저희가 비용 낼게요. 돈 아까워. 난 건강해. 어머니, 이것도 효도예요. 받아주세요. 민호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MRI, CT, 혈액검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루 종일 이 검사 저 검사를 받았지요. 검사 결과는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할머니, 연세에 비해 정말 건강하세요. 의사도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신과 상담도 받으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우울증이나 치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해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목요일이죠. 100에서 7을 빼면 93이요. 너무 쉬운 질문들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았지요. 검사가 끝난 후 의사가 민호와 따로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는데 한참 후에 민호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했니?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건강하시대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요. 그 후로 민호는 더 자주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 받으셔야 해요. 왜 그렇게 자주?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2015년 수진이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통장 관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엄마가 당하실까봐 걱정돼서요. 난 안 당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왜 남의 통장 비밀번호를? 남이 아니라 딸이잖아요. 수진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빛이 보였지요. 태준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 진명에 저한테 넘기는 게 어때요? 뭐? 세금 때문에요. 상속세 아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하자는 거죠. 새 아이가 약속이나 한 듯이 제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왜 이러는 걸까? 2016년 여름, 민호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효도 여행 준비했어요. 여행? 제주도요. 어머니 제주도 안 가보셨잖아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세 자녀가 모두 간곡히 부탁하니 결국 승낙했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라산도 보고 바다도 구경하고 좋은 호텔에서 묵었지요. 첫날 저녁 흑돼지구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어머니, 한잔 하세요. 난 술 안 마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민호가 계속 권해서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세요? 너무 졸리네. 그리고는 기억이 끊겼습니다. 다음 날 깨어보니 남원 집이었습니다. 나 언제 집에 왔지? 어머니가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바로 왔어요. 민호가 말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집 전세 계약하러 왔습니다. 뭐? 난 전세 안 놓았는데? 중개인이 보여준 계약서에는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세금 2억. 이건 가짜야. 할머니, 일주 전에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우리 집에 전세 계약이 왔는데? 아,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제주도 가기 전에요. 어머니가 집 관리가 힘들다고. 그런 말 한 적 없어. 어머니, 요즘 자꾸 잊으시네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가스라이팅이 시작됐습니다. 2016년 가을, 저는 시골 작은 아파트로 쫓겨났습니다. 전세금 2억은 민호가 관리한다며 가져갔고, 저에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만 남았지요.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가 고르신 곳이에요. 수진이가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런 곳을 고른 적이 없었습니다. 원룸은 너무 작았습니다. 겨우 2평 남짓한 공간에 간이 부엌과 화장실이 전부였지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내 물건들은 어디 갔니? 어머니가 버리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약초책은? 내가 모은 레시피 노트는? 다 버렸어요. 평생 모은 소중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휴대폰도 바뀌었습니다. 이건 뭐니? 노인용 폰이에요. 어머니한테 편할 거예요. 내 스마트폰은? 어머니가 사용하기 어려우셨잖아요. 전화 통화만 되는 구식폰이었습니다. 인터넷도 안 되고 문자도 어려웠지요. 더 충격적인 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정신이 좀 드세요? 무슨 소리예요? 아드님이 그러시던데 치매 촉이라고. 자식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제가 치매라고 소문을 낸 겁니다. 2017년 초 민호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사인해 주세요. 뭔데? 성년 후견 신청서예요. 성년 후견제.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재산을 가족이 관리하는 제도였습니다. 왜 내가 그런 걸?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필요 없어. 하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설득하고 협박했지요. 어머니가 안 하시면 법원에 강제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병원 기록 보면 경도 인지장애 진단도 있고요. 언제 그런 진단이 나왔다는 거야? 작년 검사 때요. 어머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원 검사가 다 계획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창문 너머로 민호와 수진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계속 버티면? 걱정 마. 의사한테 이미 얘기해뒀어. 돈은? 500만 원이면 될 거야. 내 자식들이 가짜 진단서를 만들려고 뇌물을 준비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2017년 가을, 더 큰 음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시는 안 좋아요. 시골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왜?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며칠 후 강제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강원도 정선, 차로 4시간이 넘는 산골이었지요. 집은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 재래식 화장실, 나무를 떼야 하는 난방. 여기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가 원하신 거예요. 내가 언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더 잔인한 건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서요. 이상한 행동 하시면 연락 주세요. 완전한 왕따가 됐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인사를 해도 무시했지요. 겨울이 왔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추위.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혼자 버티는 건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구하러 나갔다가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등산객이 발견해서 병원에 실려갔지요. 조금만 늦었으면 동사할 뻔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호가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 왜 밖에 나가셨어요? 춥잖아. 나무를. 제가 전기장판 드렸잖아요. 고장났어. 한 달 전에. 왜 말 안 하셨어요? 어떻게 연락하니? 전화도 없는데. 민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시설 입소 동의서. 이게 뭐니?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해요. 요양원 가셔야 해요. 싫어. 그럼 여기서 얼어 죽으실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으면 죽게 내버려 두겠다는. 2018년 봄 저는 굴복했습니다. 알았다. 요양원 갈게. 민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2018년 4월 충북 산골의 평안의 집이라는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농가였지만 실상은 불법 시설이었지요. 태준이가 원장과 돈봉투를 주고받는 걸 봤습니다. 엄마, 일주일만 여기 계세요. 일주일? 네, 좋은 집 알아볼게요. 태준아, 정말 일주일이지? 당연하죠? 엄마, 저 믿으세요. 태준아, 엄마가 너 키우느라. 알아요. 알고 있어요. 태준이의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도박 빚이 수억이었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지요.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 주세요. 할머니, 6개월 계약이에요. 못 나가세요.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모릅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찬물 세수, 묽은 죽, 하루 종일 갇혀 있었지요. 좁은 방에 4명. 침대도 없이 바닥에 얇은 요만 깔고 잤습니다. 더 끔찍한 건 약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정제예요. 편하게 지내시라고. 약을 먹으면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저는 약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강제로 주사를 놨지요. 안 돼. 주사 맞기 싫어.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서너 명이 달려들어 팔다리를 붙잡고 주사를 놨습니다. 같은 방 김할머니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약물 때문이었지요.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김할머니, 힘내세요. 이제 힘이 없어. 시신은 새벽에 몰래 치워졌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탈출하려다 붙잡혀 맞는 걸 봤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벽 틈으로 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그러던 중 마이크를 만났습니다. 텃밭에서 일하던 중 재미교포 의사가 봉사 왔다고 했지요. 할머니, 뭘 기르세요? 약초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2달에 걸쳐 제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제가 돕겠습니다. 마이클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정부 감사가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꺼내주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불법이에요. 우리를 가뒀어요. 다른 노인들도 용기를 냈습니다. 맞아요. 강제로 약 먹여요? 때려요. 학대해요. 전면 조사가 시작됐고 온갖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원장은 구속됐고 요양원은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민호에게 연락이 갔지만 어머니가 난동 부리셨다면서요? 거긴 불법 시설이었어. 그래서요? 알아서 하세요. 자식들이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저희 연구소로 가시죠. 2018년 12월 저는 마이클의 한방연구소로 갔습니다. 6개월 만에 지옥에서 나온 거지요. 연구소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타인이 베푼 따뜻함에 무너질 것 같았지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저희 연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할머니의 약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자문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알려준 관절염 처방인 우슬, 두충, 속단, 2대 1대1 배합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던 겁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대단해요. 항염증 효과가 탁월합니다. 정말요? 네, 현대 양리학적으로도 완벽한 배합이에요. 2019년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소화 개선차가 주목받았습니다. 임상시험에서 80% 개선율을 보였지요. 할머니, 이걸 제품화해야 합니다. 대기업 제약회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급금 10억, 로열티 10% 어떠세요? 10억?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노인이 갑자기 억대 자산가가 되다니. 2019년 6월 한방 헬스케어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지분 30% 공동대표가 됐지요. 첫 제품 효심환이 출시됐습니다. 왜 효심환이에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역설적이죠. 진짜 효도는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저를 버린 자식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해야 할까요? 3개월 만에 10만 개가 팔렸습니다. 1년 매출 100억, 2020년 코로나 시대 면역력 강화차가 대박을 쳤습니다. 회사 가치가 300억을 넘었습니다.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80세 창업 신화, 버려진 노인의 기적. 그때 자식들이 연락해 왔습니다. 어머니, 한번 뵙고 싶은데. 이제 와서?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2022년 성년후견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충격적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민호의 횡령, 수진의 사기, 태준의 도박. 2023년 승소했습니다. 5억 배상 판결. 하지만 자식들은 무일푼이었습니다. 민호는 해고, 수진은 파산, 태준은 감옥. 2024년 황혼자립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출연했지요. 개소식 날 자식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 바라는 거니?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는 아니지만 미움을 놓기로 했지요. 민호가 심장병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비를 냈습니다. 어머니, 왜? 그냥이다. 수진이 일자리를 구하러 왔을 때 센터 청소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준이 자살 시도 후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시켰습니다. 엄마! 왜 도왔을까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요. 2025년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전 재산을 재단에, 자녀들에게는 각 1억씩.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1억씩만요? 새 출발 자금이죠.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결정 존중합니다. 1억이라도 감사합니다. 담담했습니다. 2025년 8월 재단 10주년 기념식.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500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에 민호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버린 불효자입니다.
공개 사죄합니다. 세 자녀가 무릎 꿇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과거는 과거다. 앞으로가 중요해. 2025년 8월 30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83이 되는 날이지요.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뜻밖에도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그래, 오늘 찾아뵈도 될까요? 그러든지. 난 12시 세 자녀가 모두 왔습니다. 케이크를 들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니. 너희가 다 왔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케이크에 초를 꽂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평범한 가족처럼. 하지만 우리는 평범하지 않았지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이였으니까. 어머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수진이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사진이에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앨범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모습, 아이들 학교 행사 때 모습. 이 사진들 어디서? 저희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버린 줄 알았는데. 어머니 물건은 사실 다 보관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약초 책도, 레시피 노트도. 놀랐습니다. 왜 거짓말했니?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민호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초 책이었습니다. 이것도. 네, 다 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인지 감동인지 모를 눈물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은 이제 그만해. 하지만 더 이상 사과 안 들어도 돼. 너희가 잘못한 건 사실이고 용서 안 한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미워하느라 지쳤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뭔데? 제가 쓴 편지예요. 요양원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저 태준입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엄마,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엄마를 그렇게 버렸을까요? 도박에 미쳐서? 돈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무서웠어요. 엄마가 늙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엄마가 아프실까봐, 돌아가실까봐. 그래서 먼저 버렸어요. 상처받기 전에 먼저 상처를 준 거예요. 정말 바보 같죠? 비겁하죠?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언제나 사랑했어요. 태준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태준이가 울었습니다. 민호도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그랬는지, 무엇이 두려웠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엄마처럼 살까봐.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평생 일만 하시고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날 버린 거니? 엄마를 보면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늙고 병든 미래요. 수진이도 털어놨습니다. 저는 엄마가 부러웠어요. 뭐? 강하고 독립적이고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게 열등감이 됐어요. 복잡한 감정들이었습니다. 사랑과 미움, 부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해질 무렵 자녀들이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또 뵐게요. 그래. 사랑합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혼자 남아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8월 30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83. 자식들이 왔다. 케이크를 들고. 용서했나? 아니다. 사랑하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들도 상처받은 영혼들이라는 것. 나처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쓴 약초가 병을 고친다고. 이제 알 것 같다. 내 쓴 경험이 나를 고쳤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고치고 있다. 500명의 노인이 내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 미움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것.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죠? 쓴 약초가 단 열매를 맺었어요. 다음 날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더군요. 대표님,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 너희들이? 저희가 준비했어요. 대표님은 저희 은인이시잖아요. 20대 막내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대표님 덕분에 희망을 찾았어요. 그랬구나. 대표님처럼 되고 싶어요. 상처를 약으로 바꾸는 사람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후에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마지막이라니?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아, 죄송합니다. 그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네? 나이가 많아도 버려져도 배신당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80에 시작했어요. 지옥 같은 요양원에서 나와서 300억 기업을 만들었어요.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진짜로 행복해요. 무엇이 할머니를 행복하게 하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는 것, 도울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꿈이 있다는 것. 83세도 꿈이 있으세요? 당연하죠. 전 세계에 K약초를 알리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비법을 세계가 알게 하고 싶어요. 기자가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향기가 났습니다. 약초 향기. 거실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기자, 오미자, 산수유,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준비했어요. 어머니의 약초 정원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마이너스 민호, 수진, 태준.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작은 약초밭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런 걸 준비했을까?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선물 받으셨어요? 이게 어머니가 늘 약초 키우시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마음에 드세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 응? 사랑합니다. 이번엔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희가 미워도 내 자식이야.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2025년 9월 1일,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약초밭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쓴 것이 약이 되고, 상처가 지혜가 되고, 배신이 성공의 씨앗이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오르셨습니다. 쓴 약초가 병을 고치듯 쓴 인생이 사람을 고칩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쓴 약초가 있을 겁니다. 배신, 상처, 실패, 좌절, 그것을 버리지 마세요. 삼키지도 마세요. 천천히 다려서 약으로 만드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한옥순, 83세 봄에 완전한 용서는 아직입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상처가 아물고 있습니다. 쓴 약초가 단 열매를 맺듯이